예, 김현지 별것 아닌데 저 좌파들이 이재명 똘마니들이 그냥 김현지 하는 바람에 김현지가 점점 커져가지고 마침내 게이트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박수영은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의 기본 신원사항 공개를 강제하는 김현지 방지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김현지가 나이가 몇인지, 고향은 어딘지,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이런 게 하나도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건 기본적인 신원사항 아닙니까? 이건 뭐 어디 회사에 이력서 낼 때도 이거는 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신원사항, 재산도 공개하는 판에 4급 이상 경우에는 재산도 공개하는 판에 기본 신원사항을 공개 안 해도 된다는 게 뭔가 말이 안 되지 않냐 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김현지 방지법입니다. 언론들도 사실 김현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야 도대체 김현지가 뭐길래 이래? 하고 김현지에 관심을 갖고 이제 취재가 시작됐어요. TV조선은 이재명이하고 김현지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발굴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아예 TV조선이 단독으로 이재명과 김현지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유추할 만한 판례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재명이가 2003년 2억 원의 빚을 둘러싼 개인 간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자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이재명의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을 상대로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을 이재명이가 걸었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에 이재명이가 또 이제 이기면은 돈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청구 소송의 수임료를 받을 당사자로 이재명이 본인 대신에 김현지를 지정을 했어요. 야,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있냐? 얼마나 가까웠으면, 그러니까 거의 뭐 살림을 같이 살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같은 주머니가 아니면. 그런데 김현지를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재명이가 이겼어요. 2천만 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2천만 원을 이재명이가 수임료 받을 당사자로 김현지를 지명해 놨기 때문에 김현지가 이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도 누군가가 변호인이 대리했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자기 사건이니까 지는 빠졌을 거고 누군가 변호인이 대리했을 텐데 이 변호사는 누구였냐? 지금 UN 주재 대사로 나가 있는 차지훈이가 당시 이 사건을 대리 소송한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차지훈이, 김현지, 특히 소송을 이겨서 돈을 받는 그 수임료 받을 당사자로 김현지를 임명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가 자신의 성공보수 채권을 법조인이 아니라 제3자한테 양도했다? 매우 이례적이다. 너무나 이례적이라서 이상해서 김현지한테 물어봤겠죠. 김현지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장겸, 국민의힘의 김장겸 의원이 이 김현지와 관련된 제보 폭로가 있다 그러면서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김장겸은 이렇게 페북에다가 글을 썼어요. 김현지는 고향, 학력 등이 알려지지 않고 베일에 쌓인 대통령 그림자 실세로 불리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제보를 받았고 공개한다. 김현지는 성남에 있는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를 졸업했고, 신구대학교라고 있습니다. 환경조경학과를 졸업했고, 김인호 전 신구대학교 교수가 은사인데
이 김민호 전 신구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산림청장으로 임명이 됐다. 야, 이게 이런 거 모르면은 아무 관계가 없는 인사처럼 보이죠.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현지가 사적 인연으로 산림청장을 추천했고 과연 소문대로 세긴 세구나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건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기가 받은 제보를 공개했습니다. 자, 그러거나 말거나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지를 부속실장으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제1부속실장을 국감에 부른 적이 없다는 이유로 김현지를 국감에 부르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자, 그래요. 부속실장, 제1부속실장.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문고리 3인방, 제가 문고리 3인방 얘기가 나오자마자 자체적으로 예방적 조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다가 제가 진행하던 프로그램도 없어지고,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제가 첫 번째로 탄압받은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문고리 3인방을 문고리를 잡고 있는 실제 권력이다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이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총무비서관이었어요. 김현지가 조금 전까지 있었던 그 총무비서관이 문고리 3인방의 한 사람 이재만의 직책이었어요. 총무비서관. 그 다음에 정호성이라고 있죠. 정호성이는 제1부속비서관, 제1부속실 비서관. 안봉건이는 제2부속비서관. 부속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이에요. 총무비서관이나 부속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구조는 똑같아요. 김현지가 총무비서관으로 있다가 제1부속실장으로 간 거는 문고리에서 문고리로 간 겁니다. 그런데 좀 먼 문고리에서 더 가까운 문고리로 간 거예요. 현관 문고리에서 안방 문고리로 간 겁니다. 현관 문고리에서 안방 문고리로. 그런데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하고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서 권력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김현지는 이재명이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권력이 됐습니다. 총무비서관은 좀 멀어요. 한 200-300m 이상 떨어져 있을 거야. 제1부속실장은 그저 20-30m로 좁혀진 거예요. 김혜경이가 더 가까이 있는지 김현지가 더 가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 부속실장과 관련된 사건 중에 장학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김현지가 맡게 된 제1부속실장을 했는데 김영삼 때입니다. 그러면 제1부속실장은 뭐 하는 자리냐? 퇴근하고 나서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 동안에 대통령은 비공식 만남을 계속 하게 돼 있어요. 누구랑 밥을 먹고 누구랑 술을 마시고 누구랑 무슨 모임을 갖고 그걸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 일정을 잡아주는 게 부속실장이에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도 무슨 따로 긴한 얘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유력한 정치인들도 장차관들도 퇴근 후에 따로 잠깐 뵙겠다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 제1부속실장한테 하는 거예요. 직접 할 수 있으면 직접 하고 직접 못하면 걸어서 결국은 제1부속실장한테 보고가 돼요. 이거를 약속을 만들고 조정하는 게 제1부속실장의 첫 번째 일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제1부속실장한테 대통령 좀 만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갔어요. 장학로라는 제1부속실장한테.
이 사람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수사를 받는데 집에 장롱 가득 봉투가 가득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봉투에 돈들을 다 뽑아 보니까 모두 27억 원의 현금이 확인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대통령 한번 만나게 해주라. 이거 부탁하느라고 부속실장한테 돈 봉투 들고 갔던 거예요. 이게 물론 20년 전, 30년 전 일입니다. 이게 1996년에 벌어진 일이니까 30년 전 일이에요. 30년 전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구조는 똑같다니까요. 그 구조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는, 퇴근 후에서 다음 출근 날까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부속실장이고, 대통령이 공식 일정 다 마치고 좀 편안하게 누군가를 만날 때 그 모든 일정을 어레인지하고 확정해 주는 게 제1부속실장이에요. 그래서 30년 전에 김영삼 때는 장학노라는 제1부속실장한테 대통령과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급행여조로 다들 봉투 들고 갔고, 그 봉투가 쌓이고 쌓여서 당시 돈 27억 원이 검찰 조사로 드러난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 김현지가 간 겁니다. 그래서 저 현관 문고리 잡고 있던 총무비서관이 안방 문고리 잡게 됐다. 그럼 이게 김현지 게이트 안 터질까요? 터지게 돼 있습니다. 고성호 칼럼입니다. 김현지 게이트가 되다.